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동주의 이론이라 해서 행동주의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볼 건데요. 교재는 우리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면 18페이지에 행동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행동주의는 우리 말 그대로를 번역하자면 행동으로 인한 어떤 인간의 행동을 외부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초에 왓슨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이후에 스키너라는 학자에 의해서 크게 확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스키너는 이제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에 의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려는 시도로부터 발전했죠. 그래서 특히 학습과 조건 형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요 개념을 살펴보시게 되면 주요 개념으로서 인간의 어떤 행동주의 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 형성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특정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학습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 중에 이제 다양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두 번째는 고전적인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파블로프의 이제 실험이 나와 있는데 파블로프도 역시나 우리가 이제 조건 형성에 굉장히 큰 획을 그는 학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정 자극이 반복적으로 연합될 때 새로운 반응이 형성되는 과정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음식을 주었더니 개가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는 그런 경우가 바로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이라고 하는 자극에 초점을 맞추면 종소리는 자극에 의해서 흘리고 자극에 의해서 조건이 형성이 되면 침 흘리는 개의 반응은 무조건 조건 반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작적인 조건 형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의 연구를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행동주의 이론에서 하나의 큰 그야말로 연구의 성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정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칭찬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행동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칭찬을 할 때 아이들에게 칭찬을 할 때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 그 행동이 반복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아이가 숙제를 잘 마치면 칭찬을 받을 경우에는 아이가 숙제를 더 자주 빨리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칭찬에 긍정적인 광화물을 주게 되면 굉장히 속도가 붙고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그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데 반대로 부정적인 강화를 준다라고 하면은 불쾌한 자극을 제거해서 행동을 강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자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는 행동이 부정적인 강화를 통해서 강화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학교에 가는데 늦게 가면은 지각을 하기 때문에 벌을 뭐예요?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부정적인 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각을 하는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칭찬과 보상을 주는 거고 반대로 부정적인 강화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증가를 시켜주는 것 또는 감소를 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키너가 이야기하는 조작적인 조건 형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행동수정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행동수정은 강화와 처벌을 통해서 인간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강화, 부정적인 강화, 처벌 등에 사용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켜서 그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서 행동치료는 특히 누구를 대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에게 다양하게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행동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칭찬을 더 보상으로 주겠습니까? 아니면 벌이라는 것을 더 강화시키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간이나 어떠한 살아있는 생물체 동물에게는요, 그 강하의 처벌, 벌보다는 칭찬이 더 의미하게 더 반응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 이론에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행동주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행동 수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목표 행동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사용하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아동이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강화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용하게 수업을 잘 하게 되면 그때마다 칭찬과 스티커를 제공해서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거죠. 또 성인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흡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금연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보상을 제공하게 되면은 예, 담배에 피우는 그런 횟수를 줄이거나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행동주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정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동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행동주의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복지사는 이런 행동주의 이론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 행동 등을 분석을 하고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삶의 질의 향상을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은 이런 인지행동, 그리고 인지행동과 병행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학습 효과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행동에 관련된 학습, 그래서 그 행동주의 이론이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습득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지 이론인데요. 인지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사고 과정에 행동과 감정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심리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앨리스와 백이 이야기하는 그 개발된 이론을 가지고 왜곡된 사고,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이 감정적인 문제와 행동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 하면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지 이론에 있어서의 대가는 앨리스와 백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인지 이론은 특히 인지 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에 아주 기초를 형성하고 있고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에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보면은요, 어떠한 이론 하나만 가지고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인지 이론이 필요하고 어느 때는 행동 관련해서 행동주의 이론이 필요하고 어느 때는 그 프로이드 이론의 그 정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상으로 상호작용으로 통해서 여러 이론들이 도출이 돼야 상담에 우리가 온전히 클라이언트의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신념이라던가 이런 거를 어, 스스로가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인지행동 이론에서의 주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 개념을 살펴보시게 되면 인지 이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인지적 재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비합리적으로 왜곡된 사건 패턴들을 수정해야 되겠죠. 이 사람의 신념이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 것을 깨우쳐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합리적인 사건, 비합리적으로 왜곡된 것을 수정해서 보완해서
더 깨닫게 해주는 게 인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대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담기법에서는 상당히 시간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신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내면적인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도출을 하고 상담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음, 자, 베토벤이었나요? 음악의 대가인 베토벤에게 그 문학생이 왔는데 동네에서 이제 그 음악을 피아노 연주를 이제 아동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부잣집의 자제를 베토벤인가요? 하도 오래전의 일이라서 이제 베토벤인지 모차르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아노 음악 선생님한테 이 아이의 이제 그 피아노 그거를 교습을 이제 맡기려고 이 아이가 이제 문화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 아이는 상당히 피아노를 좀 칠 수 있고 아주 못 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피아노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기초 실력은 있는데 이 선생이 얘의 수강료를 굉장히 비싸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아니 다른 애들은 예를 들어서 수업료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이 애는 300만 원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부모가 왜 다른 애들은 10만 원인데 우리 애는 못도 칠 줄 알고 기본도 되고 기본기도 되고 나름대로 늘 집에서 피아노를 했던 앤데 쟤네들보다 우리 아이가 실력이 월등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그 수강료가 싸면 싸야 되는데 왜 더 비싸냐라고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하는 말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예,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물을 먹은 피아노를 칠 줄 안다라고 하는 얘의 기본 자세를 바꿔주려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바꾸려고 하니 시간이 두 배, 세 배가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료가 다른 아이들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개념 중에 어느 정도의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쉽지 어느 정도 이 아이의 두뇌 안에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사고를 새로운 패턴을 주입하고자 할 때는 그만큼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비합리적,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비합리적인 사건,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패턴을 수정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사건들을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구조에 있어서 우리 앨리스는 이 인지 이론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적응적인 사고로 대처하는 과정. 그래서 예를 들면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나는 항상 실패자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나는 때때로 실수는 하지만 성공한 경험도 많이 있어 라고 바꾸는 신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타당성을 평가하면서 보다 건설적인 사고 패턴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인지 이론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인지적 오류라고 하는 것인데, 인지적 오류는 현실을 왜곡하고 또 사고 패턴으로 감정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인지적 오류는 과잉, 우리가 이제 일반화, 그래서 일반화 중에 과잉 일반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곡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흑백 논리, 개인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인지적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니면 도, 그래서 중간이라는 걸 없는 것을 논리적으로 계속 뭐
거예요. 오류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다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예로 보면 어떤 젊은 20대 젊은 여자 20대가 있다라고 합시다. 미혼인 여성이. 근데 이 여성이 어느 날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젊은 여성이 오류를 범합니다. 내가 뚱뚱해서 남자친구한테 버림을 받았어. 앞으로는 나는 남자를 사귀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할 것이고 평생 혼자 살 수밖에 없어. 과잉 일반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평생 나는 그래서 좋은 남자나 남자친구를 사귈 수 없어. 왜? 본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한 번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과잉으로 너무나도 모든 것을 그 부정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 자기의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흑백 논리의 중간 지점이 없이 모든 것을 흑백으로 판단하는 오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우리가 흑백 논리에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자, 나는 항상 빨간 옷을 입는데 오늘따라 그 빨간 옷이 옷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간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검은 옷을 입고 가가지고 그 어떠한 사건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뭐예요? 빨간 옷 때문에, 그 검은 옷 때문에 그런 거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상황에 있어서 꼭 그거 아니어도 되는 것인데 그것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지적인 부조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화라고 해서 자신과 무관한 외부 사건을 자신과 관련지어서 해석하는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이제 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무관한 일을 자신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하고 있네라고 하는 거 있죠. 일명 뭐 공주병 내지는 왕자병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자신과 관련지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인지적인 주요 개념에서는 이렇게 인지적인 오류가 상당 부분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잉 일반화, 흑백 논리나 개인화 등이 있다라고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ABC 모델이라 해서 인지 이론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모델은 사건 ABC 대해서 액티비티라고 해가지고 액티비티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념이라고 해서 빌리브티라고 하고 결과라고 하는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나 사건에 있어서 특정 상황이나 경험을 의미를 하는데 신념이라 하는 것은 누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해석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건의 ABC, 인지적인 중요한 도구 중에 이런 사건, 신념, 결과 세 가지로 구성되는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이고 행동적인 반응 등을 예를 들면은 시험에 떨어짐으로써 사건이 발생되는데 시험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시험에 떨어지면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실패자야라고 단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념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지적인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지 치료에 있어서의 신념,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수정해서 결과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ABC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지 이론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그 자동적인 사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동적인 사고는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종종 비합리적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모두가 나를 비웃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한 사고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도 내가 어떤 무대에서 또 어떤 회의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막 두근두근두근 막 가슴이 떨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고 있고 나만 의식하고 있고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은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나는 바보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치료에 의해서 우리가 자동적인 사고를 인식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은 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름대로 뭐예요? 스스로가 강화를 시키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발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연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기 이전에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스스로가 연습을 해야 되겠죠. PPT 자료 띄워놓고 많은 객석의 사람이라고 상상들을 하고, 예,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뭐예요?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내가 발표함에 있어서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자꾸 뭐예요? 예, 하면은 이 발표가 그 나를 위해서 비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의 어떠한 패턴을 바꾸는 거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발표에 있어서 어떤 멘트를 할 거지? 관심이 뭐지? 라고 하는 측면으로 예,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지 이론에 대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 관련해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이론의 클라이언트의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를 이해하고 수정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감정적인 행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인지이론은 실천적인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반응들을 살펴보기에는 딱 적절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들 현실에서 적용이 되고 또 인지치료는 클라이언트의 그 비합리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으로 이를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인지 치료 행동에 있어서 주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지치료에서는 소크라테식 질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발한 어떠한 그 어, 하나의 패턴 질문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질문을 함으로써 어때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질문지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식 질문법과 사고 기록지 등의 기술하는 기법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식 그 질문법이라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생각을 깊이 탐색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돕는 질문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또 요거를 관련해서 어, 제가 반복 학습할 때 문제 유형을 좀 만들어 와서 그거로 갖다가 학습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고 기록지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사고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서 분석하고 수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상 사고 내용이나 그런 기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고 기록지를 작성을 함으로써 어디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무엇을 더 여기에다가 활성화를 시킬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인지행동치료, 그래서 CBT라고 해가지고 인지행동치료를 CB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재구성과 행동 변화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치료이다.
지금 우리 현대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양한 심리적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치료 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 안에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우리 MBTI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MBTI는 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 유형을 나눠서 그 사람이 어떠한 그 내향적인 부분, 외향적인 부분, 사업가 쪽인 기질이 있거나 아니면 소심한가 이런 거를 다 나눠서 36개의 유형을 나눠서 분류를 한 것을 MBTI라고 하는데 인지행동치료 역시나 그런 비슷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어떠한 질문지 또 사고 기록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면의 본인의 깊은 성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관점들이 이제 그 하나하나의 이론들의 접목을 시켜서 뭐 전체적으로 다 알면 좋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는 사실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지 구조화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들이 본인의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료적인 방법에 있어서 인지적인 재구성, 행동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고 노출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방법, 이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행동의 활성화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즐거움을 느끼고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적절한 노출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노출되어 불안을 줄이는 기법을 우리는 이 행동치료요법에서 많이들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입학을 해서 시험을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떨리고 불안하고 과연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시험이라는 제도를 꼭 해야 되나? 막 불안하고 그러죠. 자,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할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나름대로 뭐에 떨리죠. 그런데 중간고사를 끝나고 보면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예. 그래서 아우 기말고사 때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무디게 나한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불안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부분들이 인지행동 치료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본주의라고 해서 인본주의는 우리 인간의 긍정적으로 그 자아에 관련된 잠재력과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 심리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로저스와 메슬로우라고 하는 두 학자에 의해서 개발된 이론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기 실현 또 개인적 성장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로저스나 메슬로우 욕구는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본주의의 학파로서 굉장히 좀 유명하시고 또 메슬로우 욕구 5단계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해야 될 내용인데 로저스와 그 메슬로우는요, 클라이언트 중심 치료라는 접근법의 개발을 하는데 우선은 로저스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 생각 틀렸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용,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틀렸다 하더라도 무조건 뭐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치료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 상담자가 클라이언트의 잘못이나 판단을 쉽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개념의 로저스의 이론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자신의 감정, 경험을 솔직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 셀프 컨셉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기 개념은 자신의 어떤 개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 생각, 이런 것들을 총체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그 행동 하나하나에 있어서 감정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로저스는. 자, 그래서 로저스는 이러한 다양한 본인들의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이라고 하는 이 큰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상담사가 지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로저스는 우리가 내면에 인간 내면에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자신의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이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신 분도 계시지만 어린 시절의 꿈이 꿈으로서 그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목표를 우리가 계획을 하면 현실로 다가가는 더 현실로 이룰 수 있는 어떤 목표치가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내적 성장이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요게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자기의 잠재력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이런 동기를 내포해서 자기 자신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이러한 자기 개념의 셀프 컨셉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는 인본주의 이론에 있어서 주요 개념의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단계를 피라미드식의 형태로 위계열을 배열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피라미드식의 어떠한 그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자, 이렇게 삼각 뿔이 있습니다. 아유, 잘 안 그려져요.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어요. 자, 이게 피라미드 구조라고 한다면 매슬로우는 이거를 맨 밑에 여기를 1단계라고 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자, 매슬로우의 이런 주요 개념의 1단계를 설명하자면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1차적인 요기 단계의 생리적 욕구에 음식이나 물, 공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생존 욕구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게 없으면은 위의 단계는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이 위로 가기 위해선 이게 1단계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싸고 하는 게 인간의 의식주 생리적인 욕구다라는 것을 예,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 2단계는 뭐냐? 안전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의 욕구는 뭐예요? 타인으로부터 아니면 환경으로부터 신체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보호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1차적으로 내가 배가 고프면은 먹어야 되죠. 졸리면 자야 되죠. 그리고 화장실이 급하면 대변을 봐야죠. 자, 이런 게 다 완성이 되고 2단계는 나름대로 뭐예요? 1차적인 건 다 욕구가 해결이 됐어. 그 다음에는 내가 사회로부터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을 고려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자, 3단계는 무슨 단계? 예, 사회적 욕구. 그래서 사랑과 소속의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가까이 있는 이웃과 친족과 사회 구성원들과 사회 관계를 맺어가는 사회적인 동물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집단에 사랑과 소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영아기부터 성장이 쭉 단계가 올라오는데 여기는 무슨 단계? 사랑과 소속의 단계니까 일정 부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여기는 그 청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청년기 때는 뭐예요? 내가 사랑과 소속 그래서 뭐예요?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을 하고 아이와 이제 이런 구성원들 그래서 이 소속감 그리고 뭐 결혼을 굳이 안 한 미혼이라고 하면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소속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나름대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소속의 어떠한 그 분야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3단계의 사회적인 욕구라고 하는 거고요. 4단계는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네. 여기는 이제 인정의 욕구가 들어갑니다. 인정의 욕구. 인정. 그래서 사랑과 소속으로 여기에 결속력이 있다라면 이제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리더로서 충분히 승진할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책임을 줘도 되는 거야. 라고 느끼는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의 욕구라고 하는 것인데, 존경의 욕구라고도 하죠.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존중의 욕구.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취감, 타인에 대한 인정, 존중의 욕구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여기는 뭐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 최상의 단계, 5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오면서 마지막에 이 단계를 성취하는 욕구인데 이때는 이제 성장의 욕구라고 하는 최대 자신의 그동안에 바빠서 그동안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마지막에 삶에 있어서 꼭 이거는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어떠한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욕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거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마지막에 도전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여기에 발현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거 있어요. 여기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성공하고 남들로 인해서 타인의 어떠한 그 지켜봤을 때 참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네. 결혼도 해서 그 가족이 행복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가르치고 이후에 삶에 있어서 도대체 저 사람한테 부족한 게 뭐야? 라고 남들이 생각했을 때 남들은 모르는 본인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욕구가 있겠죠. 과거에 이제 젊은 시절에 부모의 뜻에 따라서 의사가 되고자 해서 부모의 요건에 따라서 착실하게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가서 의대를 가고 또 나름대로의 성공을 해서 유명한 의사가 됐다라고 칩시다. 이 사람은 본인의 꿈과 상관없이 부모의 꿈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 내면에서는 청소년기를 겪고 청년기를 겪으면서 이 사람은 내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에 음악이라는 것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감히 부모의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음악을 할 수 없었던 입장이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내 인생에 너무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나이가 뭐 이제 60 넘어서 음악을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이 단계는 자기 자신의 잠재력, 자기 성장을 이루려는 욕구.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여기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뭐 가수로서 데뷔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적으로 문학을 한다거나 뭐 나름의 본인이 못다한 꿈을 이루는 단계. 그래서 최상의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매슬로의 욕구 위계 질서는 5단계를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예, 이해되시나요? 자, 점점 이론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 도대체 앞 시간에 뭐 배웠지? 그리고 지금은 또 메슬로우가 나오고 로저스가 나오고 아우 도대체 헷갈린다. 예, 당연히 헷갈립니다. 예, 저야 사회복지 공부를 오랫동안 해서 이제는 이론도 제 기억 속에 다 담아놓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론 강의가 처음이실 거라서 제가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암기하지 마시고요. 반복적으로 학습할 거니까 이해하시는 측면으로 자꾸 저랑 같이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메슬로우의 그 인간의 피라미드 형식의 위계 질서를 좀 배열해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인본주의 이론이 결국에 사회복지 실천에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인본주의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이해와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중심에서 클라이언트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모든 문제는 본인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클라이언트에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 해결은 누가 한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이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결과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어떤 결정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의 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책임과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낮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좋게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 보조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접하면서 한 가지 이론으로 갖다가는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복지 측면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존중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자기 이해를 하고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도움의 역할을 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기 무조건 긍정적인 존중. 예, 그래서 이거를 비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배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본주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강점이 있고요. 또 잠재력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점 기반 접근에 어떠한 그 접근 방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강점 그리고 약점이 있죠. 그 반대에 반대는 약점이죠. 우리는 약점을 파헤쳐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이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뒤로 빼고 강점을 더 부각시켜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는 자 밥을 먹을 때 밥을 너무 천천히 먹어. 그리고 밥을 먹을 때 한 가지 반찬만 먹어.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 이 아이에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예, 집중력도 없고 또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사교성도 없어. 그럼 뭐 하나 잘 하는 게 없어.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본주의 이론에서 관점을 봤을 때 이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이 아이가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밥을 먹는데 너무 천천히 먹어. 그러면 이 밥 먹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 있어서는 굉장히 괴롭겠죠. 한 시간, 두 시간씩 밥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속이 터지죠. 근데 이거를 강점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누구야는 밥을 굉장히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니까 몸이 튼튼해지는 것 같아.
우리 친구는 아무도 밥을 이렇게까지 천천히 먹지 않은데 천천히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 건강한 것 같아. 그런데 반찬을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다양한 반찬을 같이 먹으면 더 건강해질 것 같아. 이렇게 뭐예요? 강점으로 부각시켜 주는 거죠.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어떤 프로를 한번 봤는데 거기서 정확한 진단을 이렇게 강점을 한 예로 어, 그 영상에 나와서 아, 저게 바로 강점주의의 그 사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범죄 심리학의 프로파일러가 있는데요. 이름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실 건데, 이 범죄 심리학의 프로파일, 그 사람이 굉장히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자기의 든든한 지원자는 어머니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린 시절에 잠시도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얘기하면 ADHD. 그래서 이 아이는 뭐예요? 너무나도 주의가 산만한 아이예요. 그래서 도저히 유치원에서도 3초도 잠시 앉아 있지 않는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하긴 하는데 어느 날 유치원에서 담임 선생님이 면담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은 아들을 위해서 유치원에 담임 선생님하고 면담을 갔는데 다른 아이들 다 끝나고 이제 가고 우리 아이는 교실에 있으면서 어머님하고 이제 이렇게 소곤소곤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면담이 끝나고 이 아이가 엄마 선생님한테 혼났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우리 누구야는 선생님이 칭찬을 하던 걸 그래서 너무 엄마는 뿌듯했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칭찬했냐 우리 친구는 이 저기 유치원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도저히 저는 이 아이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단 3초도 자리에 앉아 있기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데리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엄마는 아이한테 주눅들까봐 우리 선생님이 누구를 칭찬을 많이 했어. 엄마가 집에서 보니까 우리 친구는 1초도 가만히 있질 않은데 어떻게 유치원에서 3초씩이나 앉아 있을 수가 있었을까? 너무 대견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엄마인 보호자, 주 양육자가 클라이언트의 약점을 보완시켜 준 거죠. 그리고 또 요 사례는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잠시 끊었다가 이 강에서 또 말씀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